예, 반갑습니다. 마을공동체 해설 2편. 이제 오늘은 제 2장,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그리고 그 다음 3장의 이제 정부의 추진체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또 귀중한 저희 게스트를 모셔서 게스트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와 수많은 연구를 같이 했던 동료 연구자이자 무척 친한 의동생이라고나 할까요? 경기연구원의 최준규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 최준규입니다. 경기도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등등과 연계된 주민과 연계하거나 행정과 주민이 연계되는 부분들 다양하게 연구들 진행하고 있고, 옆에 계신 전대욱 박사님 그리고 지금 저를 둘러싸고 계신 분들과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도 하고 활동들도 하면서 한 10년 조금 넘은 시간들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들 같이 하는 내용들이 기본법의 내용과 함께 좀 소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치 마을 공동체나 주민자치를 전담으로 연구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돈 되면 다 하시죠, 보통? 직장인이니까요. 예. 특히 이제 최준규 박사님 모신 이유는 이제 경기 마을 공동체 기본 계획을 이제 1기 계획을 이제 최준규 박사님 연구 책임으로 짰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괴롭히면서 도움은 안 되지만 이런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경기도 이제 이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계획과 추진체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 경험이 되게 많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제 모셨고요. 따라서 이제 법안 내용은 사실은 2편이 제 7조, 8조, 9조 그리고 그 이후에 10조부터 몇 조까지야? 14조까지 죄송합니다. 외워야 되는데 14조까지 이게 이제 가장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내용을 다 읽어봐야 되느냐 부담스러우시죠? 사실 이 추진체계나 아니면은 기본계획에 관한 부분은 거의 모든 법에 대동소이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 어떤 중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이 법들에서는 법을 만든 이후에 이 정책 추진을 위해서 정부나 지방정부는 어떤 추진체계를 가져야 하고 그 추진체계의 일원으로서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전담부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마을 공동체 같은 분야는 특히 이제 주민들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서의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은, 첫째,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게 보통 이제 다른 법들에는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5개년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지역에서는 또 지역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든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든지 이런 식으로 국가, 시도, 시군구 이렇게 계획체계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정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 법은 특이하게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계획을 먼저 세우고, 우리가 1편에서도 잠깐 저희 권상무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마을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그거를 위원회에서 같이 받아들여서 시군구 계획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또 모아서 시도 계획을 만들고, 그것들을 또 모아서 국가 계획을 만든다. 웅장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좀 이따 질문할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시고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이제 특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계획의 내용은 통상적인 것처럼 마을 공동체의 기본 현황과 여건, 지역 여건,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어떤 기본 전략과 목적, 방향, 시책, 그 다음에 다양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의 연계 협력 방안, 민관 협력 추진 체계, 재원 계획, 이런 게 다 모든 계획에 다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건 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향식으로 마을 계획부터 시작해서 국가 계획까지 가는 체계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추진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위원회죠, 위원회. 중앙에서는 행안부 장관, 행안부가 주무부처가 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행안부에 하냐,
뭐 행안부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생각돼서 아마 그렇게 법안이 작성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행안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민간 부분의 위원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을 조정하고 계획하고 조율한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도지사 소속으로 그 지역위원회를 만들고 시군구도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전담부서 설치나 뭐 이런 거는 뭐 시청이나 아니면 뭐 도청 내 행안부 내 마을 공동체를 담당하는 정책 전담부서를 만든다. 당연히 만들어야죠. 그건 뭐 지금도 있고요. 재밌는 게 지원기관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지원기관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중앙지원기관과 지역지원기관. 그러니까 지역지원기관은 시도나 이제 시군구의 지원기관인데 중앙은 위탁조항이 없어요. 근데 시도나 시군구는 위탁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여기 법안의 특이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박사님께 이제 질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답변할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사인을 주시면 제가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셨어요? 네, 뭐 정답이 없는 문제들인 것 같아서요. 예. 네, 뭐 그냥 질문 없이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뭐부터 물어보실 건가요? 그 상향식 계획 어떻게 생각하시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은 의도이고 원칙론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초기에는 굉장히 잡음이 많을 겁니다. 이 기본법을 만들고 처음으로 상향식을 한다고 할 때는 맨 처음에 1차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한 걸 가지고 광역 계획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중앙 계획을 만들 때까지는 행정단위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겠죠. 특히 이제 행안부가 지역 계획을 만들기 전까지 17개 광역이 다 만들어야 되니까 광역을 스트레스를 줄 거고요. 광역은 전체 기초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다 받은 다음에 만들어야 되니까 기초를 막 쪼을 거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의견 수렴이 올라가서 움직이고 그것들이 반영돼서 움직일 거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한 바퀴 돌고 나서 두 번째 기본 계획을 세울 때부터는 이게 실효성 있게 돌아갈 거냐 그냥 관행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사실 이 상향식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도입을 하기 위해서 혹은 법제화하기 위해서 그 다툼은 굉장히 크게 많이 에너지를 쏟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돌아갈 때 이게 얼마나 돌아갈까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이따가 중간지원 조직이나 전담 조직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할 건데 중앙의 역할은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내는 거고 기초는 활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공통 부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활용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게 효용성이 있겠냐? 네. 활용 단계의 수요를 먼저 만들어서 공통적인 부분의 욕구를 만드는 게 맞겠냐? 둘 다 논리 구조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층의 욕구들을 많이 만들어서 중앙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계획을 세우겠다. 또 맞는 얘기고요. 중앙에서 이런 인프라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기초에서 활용해야 하는 계획을 세우겠다. 또 맞는 얘기일 수 있어서 마을이라는 기본 원칙상으로 봤을 때는 상향식 계획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원칙이 마을 기본법안에 천명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현실적으로 실익이 큰 이야기인가 라는 거를 고민했을 때는 좀 더 유연하게 담길 필요가 있고 이 기초 단위의 의견들을 원칙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좀 더 강하게 표명해주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안을 만드시는 전대욱 박사님이 고민하실 부분이겠지만 그 원칙을 밑에서 계획의 상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 수렴의 상향성을 원칙화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이상 최준규 박사님, 행정학 박사님의 말씀이어서 저는 무조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원칙은 좋다. 하지만 결국 실행 과정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 사업할 때 이렇게 한 페이지 쓰는 딱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냥 마을 공모지 계획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항상 한 페이지 안 돼요? 훨씬 더 복잡하고 형식적인 문서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뭐 요구는 농후하다고 하겠죠. 생각됩니다. 버텨야죠. 우리는 한 페이지로 족하다. 어쨌든 뭐 박사님이 과거에 이제 경기 마을 공동체 계획 1차 계획 때 연구 책임자셨잖아요. 네. 그 굉장히 객관화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공동 연구진이셨어요. 그러니까 공동 연구진이셨어요. 제가? 네. 제가? 네. 공동체 파트 책임이셨습니다. 부분 책임 같은 역할을 해주셨을 겁니다.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그때 경험으로 봤을 때 시군 계획을 다 이렇게 강한한 도 계획이 가능하셨는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이게 누군가의 잘못으로 비춰질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공동체 의견을 받아낸다라는 게 사실 이게 종이 한 장 혹은 간담회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촘촘한 공론의 장들이 연결돼야 되고 마을 단위와 주민자치와 뭐 각종 뭐 시민사회와 행정조직과 뭐 이 단위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 구조인데 광역단위 조직들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 31기 시군을 다 순회하면서 돌아다닌다. 행정간담회를 한다. 그것들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러한 기반들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군 의견이 반영되기는 굉장히 이거 핑계 같긴 합니다.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말이 길어지고 조성되기는 쉽지 않다. 사실 마을기본법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의의는 아까 말씀드린 상향식 원칙 이런 것들보다도 그 촘촘한 공론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안 만들어지면 아무리 원칙을 천명한다 한들 사실 뭐 연구자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가 뭐 광역단위 작업도 뭐 경기도 거 이외에도 다른 작업도 참여를 했었고 뭐 시군 단위, 그 기초 단위 작업도 했었고 더 아래 단위, 동 단위 작업들도 해봤습니다만 비슷한 비판을 듣습니다. 뭐 심지어 표절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듣고요. 뭐 똑같다. 과역 단위 계획과 전국 단위 계획이 똑같다. 심지어 동 단위 계획은 똑같다. 이런 얘기들과 비판에 직면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고민하시는 분들과 읍면동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고민의 내용과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조금 다양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을 끊어주시죠. 끊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아비판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서 사실 전담부서는 또 뭐 경기연구원에 재직하고 계시니까 경기도청이 전담부서의 경험을 제가 여쭙고 싶긴 한데 뭐 근데 이 지역 지원기관은 중앙 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필요해요? 왜요? 근데 혹시 전담부서는 안 물어봐 주시나요? 준비를 좀 하고 여쭤볼게요. 전담부서부터 편하게 가서 뭐 위원회 전담부서 뭐 지원기관 다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전담부서하고 중앙지원 그러니까 지원 조직에 대해서는
그 옆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쳐다보고 있어서 좀 더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 전담부서 얘기를 먼저 드리면 사실 제가 10년 동안 경기도 광역단위 전담지원조직도 그렇고 기초단위 전담지원조직도 봤을 때 사실 경기도는 굉장히 여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시군 단위에서는 그게 자치단체의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흐름에 따라서 전담 조직이 없어졌던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전담 조직이라고 하지만 한 명, 두 명 혹은 한 명, 두 명이 있어도 실제 예산은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 예산이 거의 없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 전담 조직이라고 하지만 불안정성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니까 마을기본법이 생긴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행정조직에서의 큰 기대감은 조금 안정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좀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아까 기본계획 같은 것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러 현장에 주민분들을 만나러 가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런 겁니다. 이게 뭐 이번 선거 끝나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요거 끝나면 없어지는 거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듣거든요. 그 주민들이 이 주민공동체 활동이란 것들을 정책적인 어떤 흐름이나 어떤 당연한 국가 정책의 활동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산물로 이해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전담부서라고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그 위치가 좀 정의가 된다면 거기에 걸맞는 안정성이 좀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네. 기초단위에서. 네, 그러니까 기본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전담부서에서도 나오지만 결국 정책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의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중간지원조직도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아쉬웠던 점이 정책의 전달을 위한 어떤 말단 체계로 계속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업만 하는 거죠. 특히 기초 단위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게 굉장히 저는 어려운 부분인데 사업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사업만 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각 시군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마을 공동체 활동, 마을 만들기, 막 초창기에 했던 공동체 활동을 왜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일자리 사업 하듯이 그렇죠. 공동체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설계의 원칙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획 비용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거냐, 뭐 강의 예산을 얼마나 인정해 줄 거냐, 뭐 하다부터 이제 자부담을 얼마나 인정해 줄 거냐, 이것들은 행정 원칙이 아니라 사업 목적에 기반해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업의 그 효율성을 위해서 판단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중앙의 역할이 그런 쪽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이 기초가 하는 사업들을 그대로 따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 계속 담론이나 새로운 모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시그널을 주고 그쪽으로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이 결국에는 중앙 혹은 광역 단위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앙이나 광역들도 사업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그런 거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다양한 생태계들이 좀 조성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연구 조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 추진 체계를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제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방 분권이 지향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민의가 계획화돼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촘촘하게 의견이 전달돼야 되고 광역과 기초 안에서 각각의 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광역에게 내려야 되고 광역을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기초로 전적으로 내리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기초는 주민들과 조금 더 의견들을 마을 단위의 의견들을 실질적으로 마을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여주는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에는 국가가 움직이는 방식이다 라는 것들을 선언해주는 방식의 기본법이 마을 기본법인 거고 이 추진체계가 담고 있는 체계인 거죠. 전대욱 박사님이 이 전편이나 뭐 이렇게 첫걸음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이후에 가야 될 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조례, 전담조직, 중간지원 조직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마을들이 목소리가 살아서 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첫걸음을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들이 만들어지는 법이 돼야지 있던 것들이 공고해지는 법이 아닐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훌륭하십니다. 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동체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본질적인 원칙에 대한 얘기 없이 가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는 없어지고 돈을 뿌리는 사람만 있고 즉 사업만 있고 공동체는 없어지는 현실. 그게 기본법에 필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오늘 건졌네. 이 편의 주제 다 건졌네. 끝났네 이제.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을 기본법이 정말 우리나라의 이 직접 민주주의 내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기폭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마을 기본법이 우리가 얘기하는 마을 만들기나 마을 공동체를 위한 법 그 이상이구나. 뭐 저도 이 작업에 참여했지만 뭐 법안 만든 사람도 잘 모르는 걸 어떻게 좋은 점들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만 마쳐야죠. 다음 편 예고 안 하셔도 되나요? 아 다음 편 예고요. 예. 별거 다 챙겨주세요. 예, 다음 편에서는 이제 3편인데요. 3편에서는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과 역량 강화 편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전편은 조금 더 원칙적인 얘기들, 철학적인 얘기들을 했고 오늘은 조금 더 정책적인 얘기들과 추진 체계를 얘기했다면 다음 편에서 좀 더 마을 현장과 밀접해서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마을 활동에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느냐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셔야죠.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